저희가 다 연출이 있어요. 아무 때나 불 끄는 게 아니고. 마이크는 따로 없지. 아, 있긴 있는데. 응.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정민 교수님 초청으로 인문학과 음악의 만남 아주 귀한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왔습니다. 이 전주는 낯선 곳이 아니거든요. 이미 이 자리도 두 번째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도현 시인의 초청으로 그때 이미 여러 해 전입니다만은 안도현 시인의 아주 이쁜 팬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백석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즐겁게 하나가 되어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벌써 횟수가 한참 되었죠? 2015년. 아우 그렇구나. 세월이 정말 잠깐입니다. 오늘은 음악이라는 중요한 그 테마 뒤에 미치거나 즐기거나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이 미치지 않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없고요. 그리고 즐길 줄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인생을 아주 돈은 많아도 즐길 줄 모르고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 이 자리는 테마도 좋지만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이 테마에 잘 어울리는 기질적으로 잘 부합이 되는 그런 분들이 오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쭉 그 시리즈의 테마 가운데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이 불을 조금 꺼주시면 네. 삶과 서민과 대중문화 이런 그 테마, 붉은 테마로 우리 대중가요에 나타난 서민 이런 그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뭐 이것저것 좀 희귀한 자료와 우리 한국 대중가요사에서 그야말로 황금기였다라고 불려지는 1935년 전후에 아주 귀한 노래들 어디에서도 들어보기 힘든 그러한 음원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해설과 함께 들으시면서 야, 이 대중가요라고 하는 것이 함부로 볼 게 아니구나. 그 대중가요라고 하는 그 그릇 속에 역사가 담겨 있고 민중의 숨결이 담겨 있고 사랑과 눈물이 담겨 있고 아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구이고 장치이고 그릇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대는 아주 어렵고 힘들었던 그러한 그 식민지 시절에 이렇게 주옥 같은 대중가요들이 나타나서 자기 시대에 아주 중요하고도 충실한 역할을 했었는데 한국전쟁 이후까지 1960년대까지도 비교적 대중가요는 민중들과 하나로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고 늘 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커왔는데 뭔가 아주 이 문화의 패턴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면서 지금은 예전에 그러한 대중가요의 스타일을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 대중가요의 어떤 그 세력이나 위세라고 하는 것이 결코 퇴조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듣고 아시는 것처럼 싸이의 열풍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빌보드 차트를 비롯해서 뭔가 아주 굉장한 열풍을 이렇게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싸이가 한창 열광적 선풍을 일으키던 그 시기에 12월 31일 날 저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밥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12월 31일이니까 그냥 낯선 객지의 숙소에서 맨숭맨숭하게 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술집을 찾았더니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마땅한 술집이 없어서 찾아서 권유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옛날 우리 70년대식 나이트 클럽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한 1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이미 춤을 추고 있었고 우리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니까 한국인이 들어왔다는 의식을 하면서 그 연주자들이 틀어주는 노래가 강남스타일이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 노래가 나오니까 우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일제히 그곳을 바라보니까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전부 우리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12월 31일을 아주 멋지게 춤을 추면서 보낸 적이 있었죠.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떤 유행의 흐름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순식간에 하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소중한 경험이었는데요. 그로부터 이미 여러 해가 지나서 이미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가요 반세기에 들어갔고 있네요. 벌써 BTS라고 하는 또 새로운 신진 후배가 나타나서 완전히 또 놀라운 그런 구도를 형성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이니 BTS니 뭐 하는 그런 느닷없어 보이는 그런 노래들의 내부의 아주 세밀한 부분에 우리가 오늘 감상하고 듣고 되새기게 될 그런 노래들의 사금파리를 작은 어떤 그런 해체된 조각들이 알게 모르게 이어져서 이런 노래들이 뿌리가 되어서 싸이의 노래를 이루었고 물론 외적인 요소가 많지만 또 BTS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통시적 관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의 그런 노래들이 느닷없는 노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 자료들을 좀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 대중가요, 그리운 옛 대중가요에 나타난 옛날뿐만 아니라 요즘 노래들도 마찬가지지만 서민의식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십시오. 대중가요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서민가요입니다. 이미 대중가요라고 하는 그 속성 자체가 서민에서 출발해서 서민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가고 있고 서민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도구이자 그릇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서민가요라고 말을 바꾸어도 뜻이 달라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워낙 대중가요라는 말을 오래 써왔고 또 다르게는 식민지 시대 때는 대중가요라는 말보다도 유행가, 창가 이런 말이 좀 많이 있었고 대중가요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8.15 광복 이후부터이죠. 그 이전에도 대중가요라는 말을 드물게 쓰긴 했지만은 유행가라는 말이 더 대세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제 대중가요라는 말이 더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서민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평민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해서 조금 함부로 쓰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은 아주 민감한 분들은 가톨릭에서 이렇게 모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평신도회, 평신도, 평자가 보면 평민 여기에서 이제 유래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제라든지 뭔가 성직자 간부들은 굉장히 고급한 계층이고 일반 신자들은 그분들보다도 훨씬 지체가 낮은 평민의 어떤 개념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쓰는 말인데 그런 말들도 식민지 시대부터 형성된 말이죠. 식민지 시대 가톨릭 그 신앙부터 시작된 말인데 아무튼 제가 이제 국문학을 공부하면서 그 무슨 가사
조선 시대 때 그 가사를 이야기할 때 평민 가사라는 말이 한때 쓰여졌는데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평민이라는 말은 온당치 않고 서민이라는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니까 뭐 그냥 대충 보시고 넘어가면 되죠. 벼슬이 일단 없고 몰락한 양반이나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보통 사람. 그 말이 예전에 서민이라는 그 말, 사대부의 반대말로 쓰이던 계층 용어가 이제는 상당히 달라졌죠. 그 중산층 이하의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 좀 경제적 관점에서 쓰이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관점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범민이라고도 그러고요. 이렇게 예전에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한 그 식민지 조선을 일본에 소개하는 그 역사 사진입니다만은 일반 서민의 가정을 이렇게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데 뭔가 그 양반 귀족의 집 옆에 더구살이로 이렇게 살고 있는 아마 머섬이나 하인의 그런 집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평민, 민중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은 한국 근대사 혹은 현대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시대적 사회적 성격이 변화해 가면서 뭔가 그 서민의 질적인 혹은 양적인 혹은 내용적인 그런 여러 특성이 어떻게 달라져 왔던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과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세 가지는 또 중요하죠. 번호가 붙어 있는 것들. 그 1894년이라고 하는 해는 굉장히 중요한 해죠. 동학 농민 전쟁도 일어났지만은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면은 우리가 예전 국사책에서 배웠던 일본 중심에 의한 타율적인 개혁, 말하자면 갑오 경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던 해이기도 한데요. 그것이 이제 그 민족 사학자들에 의하면 경장이라는 말은 일본식 용어니까 갑오 개혁 뭐 이렇게 바꿔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1894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는 굉장히 달라졌다. 뭔가 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신장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백정들도 민권운동, 말하자면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의병운동의 정신 속에 깔려져 있는 것도 서민 의식의 성장과 연결된 것이 많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동학 사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은 최재욱에 의해서 창도가 되었고 해월 최시영 선생에 의해서 더 이렇게 강화 전파가 되었던 그러한 그 동학 사상은 동학 농민 전쟁의 그 발발로 말미암아 이 동학 사상의 그 가장 핵심되는 것들, 말하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모든 혼돈과 무질서와 질병과 아주 그야말로 부정적인 요소들로 가득 찬, 다른 말로 하면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인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필요하냐? 개벽이 필요하다. 개벽은 바로 나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개벽이 있고 사회 전체 통치자가 해야 되는 그런 개벽이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러한 변혁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은 최재우나 해월 최시영이 잡혀서 이렇게 죽은 것도 이렇게 목매달아 이렇게 교수형을 당한 것도 바로 그러한 불온성 때문이 아닐까. 끝까지 숨다가 마침내 체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녹두장군 전봉준이 고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호남
일대를 완전히 뜨거운 불길로 이렇게 달구었고 동학은 호남에서만 이루어진 운동이 아니라 함경도 평안도까지도 엄청난 자극을 주었고 거기서도 국지적이지만은 동학 농민운동이 있었죠. 네. 그리고 영남 지역도 마찬가지고 충청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마침내 농민 전쟁으로까지 비유가 되었는데 호남 일대에서 가장 뜨거운 어떤 열풍을 이렇게 제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서민 의식의 이 확장이나 그 어떤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세력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계급의 구분이 없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급이라고 하는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현격하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자본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이 전통 시대에 봉건 시대에는 마치 인도에서의 카스트 제도처럼 그렇게 아주 엄격한 계급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아주 낮고 진부하고 고루한 그런 계급. 오로지 선비 귀족층만이 이렇게 행세를 할 수 있는 인간이고 농공상은 오로지 그 귀족층들의 어떤 보조적인 그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계층으로서 밖에 존재하지 못했는데요. 아마 백정 가정의 어떤 그 삶의 빈천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동학의 사상은 굉장히 그 당시로 보면 위험천만합니다. 지금 보면 아주 민주주의적이고 너무 혁신적인 참으로 아름다운 고귀한 사상이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 사람은 다 같이 똑같이 대등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죠.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인내천이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뭔가 내뿜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현실 세계가 이 선천 세계입니다. 혼돈을 가득 안고 있는 그것을 개벽의 과정을 통과하면은 마침내 후천 세계, 후천 개벽이라고도 하는데 후천 세계는 모든 선천 세계의 혼돈이 완전히 제거된, 정돈된 그런 사회라는 거죠. 질병도 없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도 없고 무슨 어떤 갈등이나 대립이나 분열 이런 것들이 없는 아주 아름다운 평등 세계가 조성되는 것. 이게 파라다이스인데요. 이게 후천입니다. 그러한 후천을 결코 살아생전에 이룩하지 못했었죠. 동학 사상의 근원적인 지향은 바로 그러한 후천 개벽의 세계였습니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동학 사상이 제기되었을 때 시대 상황은 정말 열악하고 힘들고 아주 어려운 그러한 세계였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러한 아주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인본주의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부조리, 봉건 왕정의 그러한 타락, 제국주의적인 외세의 침탈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완전히 종결을 이룬 게 1910년이었죠. 바로 이 경술국치이죠. 이 한일 합방이라는 말은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일본식 용어이거든요. 일본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한합방, 일한합병. 이 말을 그대로 두개 이병도 선생 중심으로 교과서를 만들 때 한국에서는 한일 합방을 해야지 일한 합방을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 이래가지고 그 용어가 그대로 고착이 되었는데 그 말은 쓰지 말아야 될 말이죠. 경술국치가 있었던 1910년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이미 일본의 땅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통감부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한 5년 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1910년에 조선 총독부가 생기면서 초대 총독이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되었죠. 이토 히로부미가 죽으면서 암살당했죠. 그로 말미암아 1910년 나라가 패망하는 그러한 일이 더 앞당겨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제는 워낙 다급했으니까요. 동경대전이고요. 그 안에 있는 동학가사들입니다. 수은 최재우 선생. 고향이 경북 경주입니다. 수은 최재우 선생이 태어난 곳, 돌을 닦은 곳 그런 것들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동학 농민 전쟁에 아마 황토현 전투의 어떤 벽면 구조물을 갖고요. 그다음에 그 쌍치에서 전봉준 녹두 장군이 이렇게 체포되어서 압송되어 가는 그러한 너무나 비통한 그런 광경을 보십니다. 참 이 사진은 너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막 당혹스럽게 만들고 분개하게 만들기도 하고 동학 농민 전쟁이 결정적으로 와해되고 괴멸되고 진압된 것이 바로 일본의 현대적 병기 때문이었습니다. 동학 농민군들이 죽창과 칼과 낫과 돌멩이와 새총과 쇠사람과 이런 것으로 싸울 때 총이라면 화승총 정도 화승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낡은 병기이냐 하면은 한 발 쏘는데 최소 시간이 3분 걸렸습니다. 혼자 못 쏘고요. 총을 이렇게 탄약을 장전해가지고 사수가 이렇게 겨냥하고 있으면은 총탄이 발사되는 그런 장치에다가 쑥으로 심지를 이렇게 달아놓았는데 옆에서 조수가 부싯돌로 심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붙여서 탕 칠 때까지 3분이 걸리는 거예요. 총탄 한 발 쏘는데 3분이 걸린다. 그 시기에 이미 일본군은 연발총이 나왔습니다. 막 연속해서 이렇게 막 5발, 6발이 연달아 나가는 그런 총이 개발되어 있었던 거죠. 무기가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일본군 1개 소대가 동학 농민군 500명을 감당했을 정도니까요. 이건 이렇게 애초에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동학 농민군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어떻게 보면 우매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주 고지식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궁궁을을 혹은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고 하는 그러한 주문을 적은 종이를 불에 태워서 그 죄를 복용하고 전투에 나서면은 일본군의 총탄도 날아오다가 피해간다 라고 하는 그런 신념 이걸 가지고 전투에 나갔다가 전부 무더기로 몰살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동학 농민 전쟁이 일본군의 압도적 무력에 의해서 이렇게 진압이 되고 동학 농민군들은 전부 구석구석으로 숨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동학 농민군은 완전히 관군과 지역 관군과 일본군들에 의해서 끝까지 색출하는 마을에 숨어있는 농민군 전투에 참전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서 아니면은 돈을 주고 밀고를 받아가지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막 숨어있는 참전자들을 전부 밀고 하는 일들이 생겨났죠. 그렇게 해서 잡혀가가지고 후환을 당하는데 마치 이렇게 우리가 아주 예전에 잔인한 방법으로 여름날 복더위에 개를 잡아서 이렇게 복다름을 하듯이 개를 잡을 때 감나무에 매달아서 몽둥이로 두들기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몽둥이로 두들겨서 그렇게 불에 끄슬리는 방법. 이 방법이 어디서 나왔는 거니까 동학 농민군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루어서 죽였대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아서 그 몸뚱이에는 짚을 이렇게 싸가지고 새끼줄로 묶어서 밑에서 불을 붙인대요. 그러면은 짚이 타면서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그런 형벌을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제가 이제 동학농민전쟁과 그 전후 과정에 대한 어떤 야사를 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동학농민전쟁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각 마을에서 관군들에 의해서 막 그 동학농민전쟁에 참전했던 동학군들을 찾아내서 죽일 때 그렇게 화형식을 하면은 이런 이상한 풍습이 있었대요. 아이를 못 낳는 여성들이 그 불타고 있는 동학농민군의 시신 밑으로 타고 있는 그 몸뚱이 밑으로 가서 치마를 펼쳐서 무엇을 받는 거 하니까 농민군의 고한을 받는다, 불화를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대요. 아주 일부의 어떤 계층이겠죠.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왜곡된 그러한 믿음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 과정 끝에 진압된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의 유골, 일본군은 그러한 동학농민군들을 잡아서 사형을 시켜가지고 온몸을 푹 삶아서 시신의 살을 육탈시키고 두개골을 일본으로 가져갔대요. 그래서 이것은 일본의 천리대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괴수라는 말을 이렇게 썼대요. 동학괴수의 머리, 두개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답니다. 아주 참혹하기 짝이 없는 것이겠죠. 예, 이것도 향부는 또 누가 피워놓았네요. 뭐 20세 무슨 뭐 남자 어쩌고 저쩌고 이 신원도 확실히 모르지만은 뭔가 하여튼 동학농민군들의 그런 시신인 것은 분명합니다. 8.15, 6.25, 4.19, 5.18, 6.10 최근에 촛불혁명까지 거치면서 우리 한국 민중은 근원적으로 이렇게 동학 사상에서 비롯된 인간으로서의 해방, 계급으로서의 해방, 민족으로서의 해방 이런 것들이 촛불혁명에까지 이렇게 무르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이 힘이 과연 어디서 올까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뭔가 어떤 자생적 자발적 역량으로 모인 이 파도 같은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본격적인 아주 좀 치밀한 그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대중가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그 대중가요, 즉 서민가요라고 하는 것의 흐름은 예전으로부터 이렇게 보자면은 바로 조선 중엽 이후에 호남 일대를 중심으로 아주 크게 번성했던 동편제, 서편제의 그 판소리에 무르녹아 있는 그러한 서민의식 여기에서부터 비롯이 되었고요. 그 판소리 사설이 부서지고 해체되고 하면서 잡가라고 하는 게 생겨났습니다. 잡가. 네. 민요도 그 나름대로 또 어떤 형식의 파격이나 해체를 이루어서 잡가 속에 무르녹아 들고요. 그래서 판소리, 사설, 민요, 잡가 이것이 바로 대중가요의 이전 단계의 모습이다. 물론 그대로 직결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가요라고 하는 그릇이나 형식 자체가 식민지 시대의 개막, 특히 1920년대 후반 일본의 레코드 자본이 서울에 상륙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요라고 하는 장르가 생기기 시작했지만은 일본의 그 어떤 정책 이반자들은 가요 속에 일본적인 것을 막 이렇게 농축시켜서 식민지 조선에 막 퍼뜨리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그러나 그것을 이끌어가고 또 유지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했던 그러한 담당층들, 작사가, 작곡가, 가수, 기획자들은 일본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강제적인 권유나 조치 이런 것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식민지니까요. 그러한 정책을
겉으로는 수용하는 척하면서 뭔가 일탈된 그러한 어떤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작가의 개성, 판소리 사설의 개성, 민요의 개성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민요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1930년대 신민요. 노들강변도 있고요, 태평년도 있고 무슨 뭐 천안삼거리도 있고 신자가 들어가는 그러한 예전 민요의 바뀐 가사, 작사가 작곡가가 따로 있는 그러한 민요가 신민요인데요.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대중가요라고 하는 것이 서민들의 어떤 놀라운 관심의 집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30년대 시골의 장터에서는 이런 책이 날개도 친 듯이 팔렸습니다. 시행작가라고 하는 거죠. 증보, 신구 시행작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도 있고 요즘 생겨난 것도 있고. 그리고 신구 작가라고 하는 것 속에는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판소리, 사설, 민요 그리고 전통적인 그러한 작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용되던 그러한 악기는 전부 우리 고유의 전통 악기였던 것이겠죠. 네, 소리책이라고도 불렀고요. 네. 글을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았고 또 문자를 읽을 줄은 몰라도 노래는 한번 들으면은 기억으로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노래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대단한 인기로 그렇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도레미 창가집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누가 엮었는고 하니까 홍영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홍난파의 본명이 홍영후입니다. 홍영후. 이 홍난파 선생은 정말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일제 말기에 그 친일적인 어떤 요소가 느껴지는 그런 활동, 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의 전체 활동에 비하면은 친일적인 활동의 요소나 부피는 굉장히 작은 일부인데요. 그러나 홍난파를 군국주의에 완전히 물든 친일파라고 비판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증폭시키는 거죠. 친일적인 활동.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일제 말기 군국주의 체제 시대에 강화 시대에 남인수, 백년설, 이난영 여러 대표 가수들의 활동을 완전히 매국노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여러 들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남인수 하면 남인수 활동의 전체 가운데서 아주 작은 일부밖에 되지 않는 친일적인 요소 이걸 너무 막 그냥 확대 증폭시켜서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래서 막 비판하고 매도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남인수 하면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한국 전쟁으로 온 나라 국민 전체가 힘과 의기를 잃고 있던 그 시절에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라는 노래 한 곡만으로 엄청난 용기와 힘과 뭔가 그 위로 격려를 주었던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분단의 막 그 어떤 불안한 위기 속에서 결코 분단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거라 38선, 달도 하나 해도 하나 참으로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요. 그런 노래들에 대한 공은 이야기하지 않고 일제 말에 과만 이렇게 막 이야기해서 절대 유통시켜서는 안 되는 가수다 이래가지고 진주에서 10년 이상 열려오던 남인수 가요제 결국 그래서 폐지가 되었잖아요. 중단되었죠. 그리고 작곡가 박시춘 씨도 밀양에서 가요제가 열리려 했는데 결국 금지당했고 작사가 조명암도 고향인 그 충남 아산에서 그 조명암 가요제 기획을 했는데 1회가 열리지도 못하고 사라져 버렸고
백년설 선생도 경북 성주에서 1회 제1회 백년설 가요제가 열렸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청년들이 막 강목을 들고 떼부시고 난리가 나서 결국은 군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듬해에는 백년설 가요제에서 백년설을 빼버리고 참회 가요제, 성주가 참회의 고장이니까 참회 가요제로 바꾸었다가 3년째 되던 해는 가요제 자체가 폐지되어 버렸죠. 이런 식으로 전국이 다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매도를 당하고 있는데 제일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목포입니다. 이난영도 일제 말기에 군국가요가 제법 여러 곡 되거든요. 그런데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 한 곡만으로도 충분히 탕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목포 지역의 전교조, 농민회 혹은 또 무슨 민노총 혹은 뭐 기타 진보적인 단체에서 이난영에게만큼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난영 가요제는 지금까지도 아무 탈 없이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반가운 일이고 다른 지역에서 좀 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참 호남 지역이 다른 지역에 앞서가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가요는 서민가요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대부분의 노래들이 이제 만요입니다. 만요. 여기 만요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 한자가 있네요. 이 만자가 뭐죠? 만담. 만담할 때 만자입니다. 만담 잘 아시잖아요. 요즘은 만담이라는 말이 잘 안 씁니다만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만담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는데요. 주로 만담하면은 아주 좀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지만 누가 무대에 나왔습니까? 고춘자, 장소팔 고춘자, 김영훈 고춘자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보면 만담의 전통은 사라지고 누구에게로 이어졌는고 하니까 코미디언들로 이어졌죠. 코미디언, 뭐 배삼룡, 우봉서, 서영춘 이런 사람들로 이어졌고 그 사람들이 또 퇴조하고 나니까 개그맨이라는 사람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식민지 시대 때는 만담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넌센스라는 장르로 음반으로 막 녹음이 되어서 많이 팔렸습니다. 넌센스, 참 웃기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르는 뭐냐? 스케치, 사회의 어떤 모순이나 부조리한 대목들을 이렇게 떠와가지고 그 만담가나 성우, 배우 이런 사람들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엮어가는 그러한 코믹한 이야기입니다. 넌센스 스케치, 이것이 나중에 만담으로 정리가 되었고 그것이 코미디 개그로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이죠. 한국 만담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미디 역사. 이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에서 만요라고 하는 형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우선 들으면 웃기는 노래입니다. 코믹하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웃음을 유발시키는 노래인데 그러나 눈물이 찔끔 나도록 우스꽝스러운데 듣고 나면은 아하, 이게 보통 노래가 아니구나. 뭔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내용, 뭔가 모순이나 부조리, 불합리한 부분을 다루고 있구나. 그것을 냉소하고 비판하고 있구나. 풍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한번 오늘 그 노래들을 쭉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레코드 회사에서 새로운 음반이 나오면 신문 광고에 신보 소개를 했는데요. 읽으실 때 거꾸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The Korea I Belong Call. 이게 아니고 오른쪽에서부터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8월 달에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은 1930년대 아마 초중반이 아닌가 싶은데요. 8월 달에 발간된 신보 소개의 명단들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이렇게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발간된 음반들이 많이 나옵니다. 산으로 바다로 이 노래 소리 이렇게 음반의 그 구매 충동을 자극하는 아주 소박한 문구도 들어 있고요. 자, 오늘 우리가 감상하게 될 노래들입니다.
타향, 아리랑, 술집, 애화, 폭풍, 선술집, 풍경, 묵거리, 음식점, 계곡이 주사, 전화, 일기, 활동, 사진, 강좌 또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 노래들이 보통 노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타향은 왜